예, 전 시간에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쫄아서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의사의 흠결입니까? 의사의 하자입니까? 증여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일치였죠. 불일치가 세 가지. 알고, 짜고, 모르고. 사기강박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의 하자라고 합니다. 증여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탈이 돼버린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10%가 됐든 20%가 됐든 있었던 겁니다. 그 남아있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증여한다고 했으면 비록 쫄아서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증여할 의사는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강박에 의한 증여는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비진의 표시는 불일치고 강박은 일치고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아까 3월 1일자 벼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원시적 불능으로 이행할 수가 없으니까 무효. 그랬을 때 그러한 불능을 알인 당사자는 선의 무과실을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행이익 배상입니까? 실내이익 배상입니까? 실내이익 배상. 아까 중도상환 수수료.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출받은 거였습니다. 자, 그럴 때 이행이익 배상의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실내이익 배상인데 손해배상은 두 가지가 있다. 이행이익 배상과 실내이익 배상. 뭐가 원칙이다? 이행이익 배상. 그러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닌 곳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수험상의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매수했는데 1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5천만 원. 다른 사람한테 그거 사가지고 팔았다. 전매 차익 같은 거. 그게 이행이익. 아까 중도상환 수수료. 이러한 것이 실내이익. 이렇게 부른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채무 불이행의 효과는 뭐라고요? 손해배상하고 해제. 더 정확하게는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해제권 발생. 그런데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 즉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귀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도인한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천재지변으로 그 건물이 멸실이 되어버렸다.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해제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요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불능은 계속 갑니다. 거기 안가로서 한번 보시면 이행 불능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행 불능이라고 할 것인가는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에 셋으로 나눠볼 수 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방가로 1번 물리적 불능. 예를 들면 매매 목적물인 특정물이 아까 우리 건물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멸실되어 버림으로써 그 소유권이 소멸하여 이를 이전 또는 인도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방가로 2번 법적 불능. 이거는 말 그대로 참고만. 예를 들면 그 물건의 인도를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되는 경우와 같이 그 이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방가로 3번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례도 쓰는 표현입니다. 사회관념상의 불능. 1번 의. 이행 자체가 누구에게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일반적 객관적으로 채무자에게 그것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랬고 밑에 2번의 사례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갑하고라고요. 자,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요 병한테 5월 1일 날 매매해버리고 얘 앞으로 등기를 넘겨를 줬습니다. 이중 매매.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이중 매매는 유효가 원칙이다, 무효가 원칙이다? 유효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 없으면 등기 받았으니까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요 4월 1일자 매매, 제1 매매에 따른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이제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갑에서 2번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는데, 만약 갑이요 병으로부터 다시 이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취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을한테 넘겨주는 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나 채무자 갑에 대해서 지가 다시 사가지고 넘겨주는 거,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놈 같았으면 애초부터 안 팔았겠죠.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우리 사례에서 갑이 일단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는 동안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버렸다고 하자. 물론 이 경우에도 매도인 갑은 제2 매수인, 우리 그림에서는 병이 되겠죠.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하여 그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으면 을에게 이를 이전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채무 이행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 불능이 되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판단한다. 작은 동그라미 3번 주의할 점. 우리 수험상으로는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 채무 경우에는 아무리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전의 인도는 당의 채무자에게는 자력이 없어서 어렵고 나아가 불가능할지는 몰라도 그건 지사적인 거지, 일반적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금전 채무에 있어서는 이행지체 이외의 채무 불이행은 상정하기 어렵다. 금전 채무에는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이행 지체만 있다. 이행 지체만. 자, 그러면 자,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도 읽고 공부를 하실 때, 자,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갑이 채무자고요, 을이 채권자고, 대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갑이 채권자고,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가 된다. 자, 여기까지는 특별한 거 없죠.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이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갑은 한편으로는 채무자고 한편으로는 채권자죠. 을 역시 한편으로는 채권자고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딱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되느냐? 이행 불능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두 사람이 채권자, 채무자인 게 아니라 딱 채무자는 한 명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누가 채무자가 되겠습니까? 갑하고 을 중에서 매매 계약이 이행 불능이 되었다. 그러면 채무자가 딱 한 명으로 정해집니다. 누가 채무자입니까?
방금 했지 않습니까? 방금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거. 금전 채무에는 이행 지체 이외의 채무 불행이란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금전 채무에는 이행 불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매매 계약이 이행 불능이 되었다 라고 하게 되면 채무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한 명으로. 누구로? 여기가 지금 여기가 포인트여서 지금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되셨나요? 방금 의뢰 채무는 대금 지급 채무인데 여기에는 이행 불능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이행 불능이 되었다. 이행 불능이 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 채무만 이행 불능이 가능한 것이지 대금 채무는 이행 불능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딱 매매 계약 나오고 이행 불능 나오면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그 채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채무자고 한편으로는 채권자고, 을도 한편으로는 채권자고 한편으로는 채무자고. 그런데 이행 불능이 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와버리면 무조건 채무자가 딱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불능이 된 그분은 소유권 이전 채무밖에 없기 때문에. 되셨나요? 이거 앞으로 이해하시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금전 채무는 이행 불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행 지체만 있습니다. 이행 지체만. 아무리 지가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 불능은 아니다. 그거는 지 주관적인 사정에 불가능하다.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자, 그럼 다시요. 갑소유의 X 건물하고 을소유의 Y 건물을 서로 바꾸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환계약. 그런데요, 4월 1일 교환계약을 체결했는데 Y 건물에 벼락이 때려가지고요, 멸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정해졌습니다. 채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여기서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니까 한편으로는 둘 다 채권자고 또 한편으로는 채무자인데 이행 불능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꽝 때리면 한 명으로 정해져 버린다. 누굽니까? 을의 소유권, Y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지금 불가능해졌죠. 그러니까 불능이 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쪽 벼락 맞았으니까 을이. 여기는 이쪽이 벼락 맞아버렸으면 갑이 채무자. 갑의 채무가 불이행이 됐기 때문에. 만약 5월 1일자로 요렇게 갑의 건물에 벼락이 때려버렸다. 그러면 갑의 채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갑이 채무자.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또 나중에 가도 빨리 정리되시는 분들은 빨리 정리가 되지만 한참 동안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있다. 거기에 제일 포인트가 방금 주의할 점에 적어져 있는 겁니다. 금전 채무는 이행 지체만 있을 뿐 이행 불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좀 외워주시면 되죠.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이행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매도인. 자,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거기 왼쪽에 546조 보시면 조문 전 페이지 이행 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를 매매 계약으로 바꾸면 채무자를 누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갑을로 하지 말고 단어로 집어넣으면 매도인. 예, 그렇게 바꿔서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밑에다가 이제 여러분은 채무자 밑에다가 매도인이라고 적어두면 되죠.
다시 한 번만 546조의 제목을 보니까 이행불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매도인으로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그럼 채권자는 누구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개념 봐두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49페이지 가셔가지고요. 다음 부분. 이행불능의 분류와 효과 양가를 1번 중요합니다. 민법은 이행불능의 다양한 효과를 결합시키고 있다. 그 효과에 맞추어서 이행불능을 분류를 하면 첫 번째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떠오르시나요? 원시적 불능은 3월 1일자, 후발적 불능은 5월 1일자. 다음 둘째 귀책사유 있는 불능, 귀책사유 없는 불능. 귀책사유 없는 불능은 천재지변. 귀책사유 있는 불능은 가령 뭐 매도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라든지 네, 요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양가로 2번 이제 쭉 설명 들어갑니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방가로 1번 의의와 구별 실입. 의.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이행불능이 채무가 성립하기 전부터 있었느냐 그 후에 비로소 발생하느냐에 따라 구분이다. 3월 1일자냐 5월 1일자냐 이에 따른 구별이다. 2번 구별의 실입. 이 구분은 전자의 경우에는 즉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그 이행불능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질 필요가 없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저는 아까 3월 1일자 벼락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벼락은 지한테 잘못 없죠. 근데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문하고 계약이 무효가 되고 후자의 경우에 즉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데 실익이 있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 무효? 유효. 그렇지 않다는 말이 유효라는 겁니다. 유효. 방가로 2번 원시적 불능. 매매의 목적이 된 건물이 불에 타 없어졌는데 그것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면 3월 1일자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아래는 아까 했던 내용 다시 반복합니다. 민법은 원시적 불능으로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그 경우에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람에게 일정한 손해배상 채무를 과하고 있다. 그 이름을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 535조를 읽어봤습니다. 방가로 3번 후발적 불능. 이 경우에는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즉 계약 자체는 여기입니다. 유효하다라는 거 제일 기본.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차이. 유효하고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책임, 즉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뿐이다. 아까 390조, 546조 읽었었죠? 손해배상 해제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서는 후발적 불능만이 문제된다. 확인되셨나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니까 채무를 불이행했다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 다음 양가로 3번 귀책사유 있는 불능, 귀책사유 없는 불능.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는가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여기서 책임 있는 사유, 즉 귀책사유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한다. 아까 우리 390조하고 546조에서 그 단어들을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이 용어가 암기가 되어 있으면 여러모로 편합니다. 여러모로. 이미 아까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지만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5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 이 건물이 멸실이 되었다. 그러면 갑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이 있었다. 어른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아까 조문에 그랬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어른 갑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이 매매계약에 따라서 갑한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갑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계약으로부터 해방되게 된다. 해방되게 된다. 꼭 요 단어 알아두시면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양관 1번 다시 한번 제목 다시 한번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효의 채무의 이행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없이 불능하게 되면 그 채무는 소멸하여 채무자는 그 채무로부터 해방된다. 즉 이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 즉 책임이 과하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라는 거. 양가로 2번 민법의 규정. 민법은 이러한 해방효를 어디서도 정면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행불능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 즉 매수인은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겠죠. 왜냐?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법원에서 명하여 보아도 어차피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실무는, 즉 판례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이행이 불능이 된 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가 되면 아예 판결 단계에서 그러한 청구를 부인해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례에서 주택이 계약 체결 후 불에 타버렸다면 을이 그 인도를 청구하여 보아도 이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해졌으니까. 그래서 법원은 청구 기각에 판결을 해가지고 원고를 패소시키게 되겠습니다. 양가라 3번 채무 불이행 책임의 부정. 아까 계속 읽었던 거죠. 390조 546조 조문을 읽었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자가, 즉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 채무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양자 모두 명문으로 부인되고 있다. 여기 확인되셨습니까? 아까 우리 조문에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책임 있는 사유라고 법에 딱 적어져 있습니다. 법에 딱 적어져 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양가로 4번. 자, 그럼 양가로 4번 가기 전에 자, 매매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을 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 급부 채무 또는 급부 의무. 다른 한편으로 갑은 급부 의무. 자, 을은 대금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give and take. give and take.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반대급 채권 하죠. 여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을은 대금 채권.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소유권 이전 채무, 대금 채권.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 죄송합니다. 여기 소유권 이전 채권, 요 단어들을 give and take, 급부, 반대급부로 다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외울 문제 아니죠? give and take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give, 소유권 이전, 급부 채무, take, 반대급부 채권, 반대급부 채권. 자, 그런데 5월 1일자 벼락이 때렸다.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요 급부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급부 채무는 어떻게 된다고 적어져 있습니까?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이 있게 되면 해방이 돼가지고 이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하게 된다. 되셨나요? 그럼 결국에는 어른 갑한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없게 된다? 없게 된다. 여기에 없어지는 거, 이거는 방금 아까 책에서 봤지만 법의 명문으로 적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론상 따져보면 아무런 책임 추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지 채무는 면했는데 지 채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험부담이라는 위험부담. 위험부담. 양가로 4번 위험부담의 문제. 결국 거의 위험부담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할 거. 채무자 매매계약이면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매도인.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무는 소멸하고,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소멸하고, 매도인 채무자는 그 채무로부터 해방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법도 이를 전제로 하여 예를 들면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제 위험부담으로 넘어갑니다. 위험부담, 양가를 1번.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우리의 사례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아직 을에게 주택이 인도되거나 등기가 이전되거나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낭매로 매도인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 주택이 불타 허물어졌다고 하자. 이 경우에 앞에서 본 것처럼 매도인 갑은, 즉 채무자 갑은 목적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가 그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채무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밖에 무슨 채무불이행 책임 등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해방이 돼가지고. 양가 2번 문제의 제기. 그러면 상대방, 즉 매수인은 그가 위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던 대금 지급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는가? 매도인 갑은 이미 그 채무를 면하였는데 매수인은 여전히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양가로 3번 537조 제목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채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쉽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러니까 이처럼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다가 5월 1일 날 벼락이 꽝 떼어버리면 결국에는요, 이 매매계약에 따라서 발생했던 모든 채권 채무는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다릅니다. 그 근거가.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책 사유 없으니까 해방용.
해방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민법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 537조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조문에서 요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소멸한다. 이런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도인의 채권에 대해서 이걸 행사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했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은 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타당하게도 그 경우에는 갑은 채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채무의 채무자는 그 반면에 그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채권을 상실한다는 태도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한다. 근데 가로에가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예, 그 위험을 대가 위험. 자, 보십시오. 여기. give and take. 급부 의무를,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취득했던 반대급부 채권. 이것 자체가 상실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대가 위험.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 오십니까?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취득했던 대금 채권, 대가로 취득했던 대금 채권, 이것이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 소멸한다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을하고 4월 1일 날 1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5월 1일자 병의 잘못으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을은 병한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했었고 OX 지문으로 다 했습니다. 청구할 수 없다. 왜 없었습니까? 왜 없었습니까? 이유. 제3자의 채권 침해. 제3자의 채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그냥 전혀 기억 안 나버리십니까? 병의 잘못으로 결국에는 이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으니까 을에게 을이 소유권 이전 받는다는 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뭐에서 했냐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해도 반환 청구나 그 다음에 이런 등등 물권적 채권이나 이거 모두 소유자인 갑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불과한 사람은 그런 세 가지가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한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위험부담의 법리로 간다. 거기 이해되셨습니까? 벼락 때린 거나 병이 화재를 낸 거나 당사자 쌍방한테는 규칙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역시도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조문으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때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뭐만 이야기했냐면 여기 을이 병한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둘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둘이 알아서 하는 거, 이걸 해결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거.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 요하고 채무자 대가위험 부담주의. 결국에는 다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다 없어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자, 뭐냐면 지금 정답으로 아주 많이 나왔던 겁니다.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계약금 1,000만 원이 지급된 게 있다. 그런데 5월 1일자 벼락이 꽝 때려버렸다. 지금 갑이 1,000만 원 받았죠. 이 1,000만 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환해줘야 되겠습니까? 왜? 갑은 을한테 반대급부, 대금 채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돈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판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정답으로 아주 많이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양가로 4번 부당이득 반환. 쌍방의 채무가 다 소멸하면 계약이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이 만약 지급이 됐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반환되어야 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지금 여기서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병의 잘못으로 화재가 나서 며칠 했습니다. 5월 1일 날. 그런데 5월 1일 당시에는 을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이 부동산이 1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데도요, 계약관계는 그냥 다 소멸하고 을에게는 아무런 권리 구제 방법이 없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을은 뭐 할 수가 있냐면 이제 갑이 병에 대해서 불법의 이유로 갑한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대상 청구권 용어가 나옵니다. 최근 시험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얘가 갑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는데 그에 대신해서 어떤 이득을 취득한 게 있다.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있어야 이게 1억 5천으로 올랐을 때 요 을이란 애가 손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을이란 애가. 그래서 용어만 하나만 지금 위헌부담에서 최근 시험에서 계속 나왔던 것은 대상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대상 청구권 단어. 요 상황을 생각을 하십시오. 1억 5천만 원 올라 있었다. 그런데 불이 다 타버렸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 5번. 자, 다시 한번 정리.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뭘 선택하느냐? 계약 관계가 없어졌으니까 혹시 계약금 같은 거 지급됐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1억 5천만 원 올라갔다. 그러면 그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5번. 이행 지체와 이행 거절. 양가 1번. 이행 불능 이외의 채무 불이행도 극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채무 불이행의 유형에 관해서 다툼들이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유형은 이행지체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2번.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란 채무를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기일에 우리가 이걸 변제기 또는 이행기라고 하죠. 이행기에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요소로 하는 채무 불이행을 말을 한다.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이행 지체도 민법이 정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다. 아까 546조 제목을 보면 이행 불능이라고 민법에 딱 적어져 있죠. 아까 제목을 보면 546조 제목을 보면
이행 지체도 민법이 직접 이름을 두고 있는 이러한 채무 불이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52페이지. 이행 지체는 일정한 시점, 즉 이행기의 경과라는 극히 단순하고 명쾌한 징표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어서 가장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할 수가 있다. 양가로 3번 이행 거절의 의. 그러면 양가로 3번을 읽어보기 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 채무 불이행의 유형은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는 이행 불능, 하나는 이행 지체, 다른 하나는 지금 나오는 이행 거절. 물론 이행 거절이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학설 다툼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세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행 거절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채권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표시하여 그의 임의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뭐 가령 제가 뭐 내년에 A라는 학원에서 강의하겠다. 내년 11월부터 계약을 체결했으면 강의를 해야 될 채무가 발생했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나 죽어도 그 학원 가서 하기 싫다. 안 할래. 진지하고 전국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표시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행 거절. 자, 그래서 이해는 이제 밑에도 다시 부가 설명이 나옵니다만 채무 불이행 책임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인 해제에 있어서 특별한 법률 효과가 귀속되고 있다. 여기는 좀 이따 다시 나오니까 즉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행 거절. 통상 요구되는 채무자의 최고가 없이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가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아래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제2절 계약의 해제라는 파트로 가게 되고 뭐 매년 시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 먼저 그냥 상황 자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1억 원에 매매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가령 서로 어디서 이행하기로 했느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대금 주고 등기서류 서로 교환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의리 법무사 사무실에 대금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갑을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날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구속되어야 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갑이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죠. 채무 불이행의 효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그냥 튀어나와 있다니까요. 손해배상하고 해제.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계약에 후속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을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해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해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요. 이행 지체입니까? 이행 불능입니까? 이행 지체죠. 건물 지금 말짱하게 있는 경우입니다. 말짱하게 있는 거. 그래서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계약을 이제 없애버리면 영원히 이 계약은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뭐를 해야 된다? 아까 뭐가 필요하다? 최고가 필요하다는 거. 최고는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최고가 필요하다. 최고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갑이란 애가
4월 1일 매매 예약 체결했는데요. 5월 1일 병한테 팔고 등기 넘겨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됐다고 그랬죠. 갑한테 규칙 사유가 있나요, 없나요? 갑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으로 소유권 넘겨줘야 될 놈이 돈 더 준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팔아버렸다니까요. 갑한테 고의가 있는 거죠. 갑한테 규칙 사유가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됐나요? 을은 그러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의미가 없죠. 이미 이행이 불능해졌는데 얘한테 최고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라는 거. 좀 이따 조문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만약에 갑이란 애가 5월 1일 날 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지하고 전국적으로 나 죽어도 너한테는 소유권 이전 안 넘길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행 거절. 이거는 이행 불능은 아니죠. 그래서 이행 지체의 특수한 유형입니다. 이행 지체의 특수한 유형 중에서 이행 거절. 이거는 최고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죽어도 안 하겠다는 놈한테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고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으로 구별을 하는 것은 해제와 관련해서는 최고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얘한테 한번 기회를 주니까 최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없다. 의미 자체가 없으니까 뭐다? 최고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 그런데 이행지체의 특수한 유형 중에서 이행거절의 경우에는 역시 죽어도 안 하겠다는 놈, 이놈한테 최고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봅니다. 그럼 여기 이행거절과 이행불능의 경우에요. 이행불능의 경우에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부 다 5월 1일 날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이행기는 며칠입니까? 6월 1일. 그러면 이행기까지 기다려야 되겠는가? 기다릴 필요가 없겠는가? (5월 1일) 날 갑이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 6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되겠는가? 5월 1일 날 갑이요, 나 죽어도 너한테는 소유권 안 넘긴다고 합니다. 이거를 6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되겠는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요. 지금 을이 매수인이기 때문에 1억 원을 갑한테 이제 지급할 원래 채무가 있었는데 그 이행 제공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해봐야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전부 다 필요가 없다. 최고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얘들이 전부 다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다 우리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 의미만 이해를 하면 요 각각 한꺼번에 정리해버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최고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6월 2일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자기 채무를 이행 제공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 물론 오늘 확인학습에는 전부 다 이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행지체의 유형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기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행위라는 뭔가는 좀 이따 조문을 읽어보면 되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어떠한 애로 정기행위가 나왔냐면 자, 결혼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화환을 배달을 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화환이 배달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정기행위. 자, 그러면 조문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조문들. 543조. 일단 해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해지, 해제권이랑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544조 이행 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뭐 하고요?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 발생,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서 이행 거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 이행 거절. 최고 필요 없다고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법에 적어져 있다. 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식 꽃배달을 생각하시면서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혼식 끝날 때까지 화환이 배달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런 말이 안 적어져 있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 자, 방금 제가 최고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라는 거 처음 설명이 저한테 들었을 때는 헷갈린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조문 자체를 읽고 나서 앞으로 1, 2월, 3, 4월 갈 때는 이 부분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어려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법에 그대로 다 적어져 있습니다. 최고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 필요치 않는가? 자, 그렇게 해서 조문 자체를 해서 정리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채무 불이행의 효과. 채무 불이행 책임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손해배상이고 둘째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즉 해제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해제권 발생. 더 줄이면 채무불이행의 효과,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무조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양거로 2번. 해제의, 계약의 해제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을 한다. 양가로 3번. 취소와의 구별.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는 것에 앞에서 본 취소가 있다. 그런데 취소는 계약이 제한 능력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든가 착오 또는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재착사강 이렇게 이야기했죠. 등으로 계약의 성립 그 자체에 고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일단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가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다. 양가로 4번. 법정해제, 약정해제. 물론 해제는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그 약정에 의해서도 해제권이 발생한다. 전자를 법정 해제라고 하고 후자를 약정 해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더욱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의 법정 해제이다. 다시 앞 페이지 543조 1항의 첫 줄만 읽어봅니다.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약정 해제. 다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권리가 있는 것, 이거를 법정 해제. 되셨나요? 조문 자체가 적어져 있죠? 해제권 발생 원인이 계약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조문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2번까지만 읽고 잠깐 쉬겠습니다. 형성권, 양가 1번, 의, 해제권이나 취소권과 같이 그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타인과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타인과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름만 청구권이지 실질은 형성권인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했던 것은 생각나시나요? 맥주를 좋아하는 제 친구 경근이 맥주를 한꺼번에 산다, 나누어 산다. 나누어가 뭐였나요? 각종의 분할 청구권. 산이가 뭐였나요? 각종의 매수 청구권. 냉장고의 맥주는 증가하고 감소하다가 각종의 증감 청구권. 이름만 청구권이지 실질은 형성권이고 결국에는 애주가니까 맥주는 다 떨어진다고 그랬죠. 소멸할 것이다. 각종의 소멸 청구권. 애들이 이름만 청구권이지 실질은 형성권이라는 거. 자, 형성권이 뭔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방적인 의사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같은 건 필요치 않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양가로 2번 특징. 형성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권리는 일단 행사되고 나면 그 자체는 바로 소멸하고 대신에 그 효과로서 법률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취소권은 소멸한다라는 거. 해제해버렸다. 해제권은 소멸한다라는 거. 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3번. 해제할 수 있다와 해제되었다는 구별되어야죠. 해제의 경우도 취소에 있어서와 같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해제되었다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단지 해제권이 발생된 상태, 즉 계약은 현재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 후자는 그 해제권이 실제로 행사되어 그에 따라 법률관계가 변동되었다. 즉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여기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취소할 수 있다와 취소되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일단은 유효하다고 그랬죠.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은 역시 일단은 그대로 유효. 해제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효력이 상실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됐고요. 잠깐 쉬셨다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에서 계속 연결됩니다. 3번 해제권의 발생. 여기부터 보겠습니다.